보면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에 이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그 선구적인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예. 이 책 인구 미래 공존,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이런 아주 책인데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센터장이라고 그래요. 인구연구센터장이고 인구를 오랫도록 연구해온 분이더라고요. 조영태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데 교수이면서 서울대학교 인구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거 외에도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몇 권 갖고 있어요.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이라든지 초고령 사회에서 일본에서 길을 찾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런 책. 그다음에 최근에 좀 비교적 나온 게 영국의 학자가 쓴 건데 인구의 힘이라고.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조망한 책인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인구가 14%가 넘어서면 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고령 사회가 2017년에 진입을 했고 2025년이면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더구나 200조가 넘는 돈을 지난 15년 동안 쏟아부은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예산이라고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데 너무 많이 썼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대로 목적을 이번 특히 그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구 문제 이런 데서는 관심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고령화가 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연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연금 보험료라든지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어지는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큰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그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제가 늘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악되는 거고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을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 쓰신 걸 가지고 세 분이 발제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가 인구, 2부가 미래, 3부가 공존인데 1부는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님, 그 다음에 2부는 김병헌 교수님, 3부는 이윤진 선생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세 분이 하시니까 한 25분 정도씩 하시고 자유 토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충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하셔도 되고 하는데 그 정도 염두에 25분 내외 염두에 두시고 발제하시고 나머지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양희동 교수님 일부 발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 자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파트 1을 맡았는데 파트 1의 타이틀은 이제 인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결론은 이제 저출산율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인구 감소 역량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가 않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를 결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타이틀이 이제 초저출산에 관한 얘기인데 출생과 출산 용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
출산은 아이 태어나기 전과 후에 그 여성의 이 산후 또는 산 전까지 건강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여성의 권익을 또 고려하는 개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대체 보통 우리가 인구 대체 수준이라 하는 거를 2.1로 보는데 용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녀 세대 인구 크기가 부모 세대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이 부모가 둘이 만나니까 애들이 이제 2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가 사라져도 2명은 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2.1로 인구 대체 수준 2.1로 카운트하는 이유는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끝까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출산, low fertility라고 하는 거는 이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2.1 아래인 경우고요. 초저출산, lowest low fertil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로 3년 이상 지속될 경우엔 초저출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저출산이 저출산과 우리가 구별하는 이유는 한 번 초저출산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 심지어 이거를 그 초저출산의 덫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2018년에 저희가 그 출산율이 0.98, 19년에 0.92, 2020년에 0.84로 초저출산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19년도에 2005년도 1.26, 1.3 아래였다가 19년도 1.36, 1.3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일본은 초저출산은 아닌데 벗어났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게 되면은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훨씬 2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남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애를 낳아야 하는 여성의 숫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태어난 아이는 적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일본은 초저출산 덫에서 벗어나질 아직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구 감소가 가파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2002년부터 16년까지 15년간 40만 명대 유지됐는데 이 30만 명대가 무너지는 데는 불과 3년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보게 되면 신생아가 27.2만 명입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세계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구 감소한 게 아니고 증가율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행하기 어렵겠지만은 문제는 초저출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2020년에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게 되면 20대의 약 53%, 30대의 41%가 결혼 후에 자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 현재 한국의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관련돼 갖고 제가 조선일보에서 9월 1일 재밌는 하는 아티클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제 여기에 관련되고 정부의 예산, 대응 정부 예산이 집행이 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 43조 원입니다. 10년도에 비하게 되면 무려 7배가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도에 그 저출산이 40조 원이고 새로 출생한 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2.2만 명이기 때문에 애 하나당 1억 약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집행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허경영 씨가 대통령 옛날에 그 출마했을 때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 알게 모르게 이게 현실화 돼버렸어요. 지금 이 계산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게 되면은 이게 예산 집행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출산, 난임 지원, 양육, 보육처럼 직접적인 예산은 전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0조 중에. 그럼 다 어디 쓰이고 있느냐? 부동산 임대, 융자 예산이 전체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 즉 그 부동산 임대나 융자가 신혼부부나 청년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명목상으로만 그 저출산 대응 예산이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예를 들게 되면 해양수산부에 보게 되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유치 지원이 25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저출산 정부 예산에 좀 잡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또 뭐 한국자아월드 운동 뭐 운영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중 이런 같은 금액들도 전당에 몇십억씩 하는 것들 다 저출산 정부 예산 잡히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사업 육성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이게 저출산 관련 짓게 되면은 예산을 따기 쉽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저출산 예산 규모가 뻥튀기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장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그 인구가 신생아들 어떻게 탄생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생의학적인 요소, 가임기 여성의 규모, 그다음에 현재 애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 출산을 상당히 그 독려하게끔 하는 확률 구성된 두 가지인데요. 지난 30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은 그 83년에 이미 출산율이 2명으로 떨어졌는데도 가족 계획을 중단하지 않다가 지금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그 96년도에 1.6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제 가족 계획이 뭐냐면은 뭐 한 명만 나 잘 기르자 아마 그런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런 이제 그 가족 계획이죠. 그래서 이 가족 계획에 상당히 그 좀 효율성 좀 그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아 선호 사상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그 좀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그 남과 여의 비율이 이제 뭐 104, 107대 뭐 100, 즉 그 2.1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70년에 109대 100이었는데 90년에 보게 되면은 116대 100으로 심지어 이때 보게 되면 둘째 아이가 117명, 셋째 아이 200명으로 거의 셋째 아이를 보게 되면 3명 중에 2명은 남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아 선호는 상당히 많이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90년대 30만 명의 여아가 현재 29년에 34세에 도달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30만 명대의 아이가 출산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2.0 아래로 내려갔던 30년 전에 그게 아까 이제 그 1983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 남아 선호 사상을 강력히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바뀐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부터 내국인의 인구가 감소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100년 인구는 약 1800명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비관적으로 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천만 명이 되는 거니까 불과 뭐 80년 후에 지금 인구가 무려 뭐 한 4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든 좀 얘기인데요.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50년서부터 인구가 매년 40 내지 57만 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즉 2년마다 100만 명씩 감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2020년도에 27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절반 여아라고 치고 그럼 여아가 성인이 되어서 3명만 낳게 되면은 2050년쯤 되게 되면 25년, 30년 후죠. 15명이 애가 태어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 예측은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60만 명인데 30년 뒤에 90세가 되고 2050년 경우에 7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2050년 되게 되면 70만 명이 사망하는데 15만 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 지금 이거만 보더라도 약 한 50만 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도부터 매년 이제 한 40에서 50명 감소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 대략 50만 명 감소하기 때문에 단술 계산으로 2100년도에 되면 1800명이나 감소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3장은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는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 역량은 평등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감소의 이제 그 심각성 중에 하나죠. 그 인구 성장이 또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회의론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긍정론도 있다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회의론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성장기를 겪은 고연령자들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쩌든 젊은 층들은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인구 감소의 이제 현상 아까 말씀드렸고 문제는 인구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적응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의 60세 이상 인구가 10에서 20%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그 17년 걸렸는데 이게 다른 국가에서 훨씬 빠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프랑스가 60세 이상 인구가 10%에서 20% 되는데 프랑스가 145년, 스웨덴 89년,
영국 80년, 일본 25년, 저희가 17년 걸렸습니다. 중국도 25년 걸렸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지표는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따지는 65세 이상 인구 7%, 14%, 20%하고 정의는 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죠. 그럼 어쨌든 뭐 그렇고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6.4%로서 초고령 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는 초저출산이 되어 있고요. 노령화 인구는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그런데 16.4%이기 때문에 뭐잖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뭐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신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게 되면은 이 인구가 변화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고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룰 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교사 임용 대표적인데 이거 급격히 이제 애들 줄다 보니까 이제 이 초등교사들이 시간에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영향이 모든 사회에 공평하지가 않다. 즉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생아 가정만 피해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신생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신생아 산업이 피해가 보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럼 애가 있는 가족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옛날에 애 기르기보다 지금이 애 기르기 훨씬 더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대학 신입생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런 대학들이 훨씬 더 이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4장은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은 대학 가기는 좋아지는 거냐? 결론은 인서울 대학 인기는 낮아지겠지만 그러나 인서울 대학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낮아지겠지만 아니라 결국 여전히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방 대학에 갈 만한 사람들 전부 다 결국 서울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2030년도 되게 되면 인서울 경쟁률이 5대1 정도 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거다. 결론적으로 이 입시생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사교육비 사정이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애들이 줄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200조나 지금까지 200조나 들어갔는데 그 저출산 대책이 왜 효과가 없을까? 첫 번째 이제 가장 가까운 요인으로서는 만혼과 비혼을 들 수가 있고요. 원고의 요인으로서는 이제 기준이 달라졌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철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혼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결혼한 연령이 많이 늘어났죠. 뭐 19년도에 29세 남성이 그러다가 지금 뭐 26년도에 뭐 32세 정도 되고 현재 33세 정도 2020년도에는 남성 33세, 여성이 31세 정도 됐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만원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성은 34세, 여성은 32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게 되면은 이제 그 늦어진 혼인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지금까지. 따라서 이제는 마치 코로나처럼 적응해야 되겠다. 이미 늦어진 혼인과 출산에 맞춘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이라던가 양육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 애를 낳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되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분학적 연령이 높더라도 건강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한국은 각 연령대마다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애는 여성 같으면 20대 후반. 그런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도 애를 낳을 수가 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비혼인데요. 만혼과 비혼은 다른 개념이죠.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비혼의 그 추계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 남성과 여성의 갭은 뭐 일정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증가율이 여성들 자발적인 비혼 선택이 남성보다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약 그 200만 명에서 한 280만 명을 되는데 여성은 약 80만 명에서 200, 한 23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성의 이제 삶의 질에 대한 처우 개선, 여기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내려가지만 또 가정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
사회적 지위는 제도적 장치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가정 내 지위는 그렇지 못하므로 가정에서 지위가 중요한 시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여성이 그 가정에서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물론 장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장치를 해서 여성적 지위를 높여보게 되면은 출산율이 오히려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정에서 다시 말하면 사회적에서 지위가 좀 낮아지더라도 가정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평등 이슈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출산율 관점에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정 내에서 평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요인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결혼 안 하겠다, 결혼 늦게 하겠다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심리가 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연령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쭉 살아오던 그 환경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코호트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릴 때만큼 내 애가 나보다 더 나은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냥 결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애한테 더 행복한, 나보다 더 행복한 그런 그 가정 생활을 줘야 되는데 자신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완벽한 부모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런 완벽주의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 이런 자신감, 또 완벽한 부모에 관한 어떠한 그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마련된다면 상당히 피상적이고 단순한 것 이상의 그런 그 좀 대책이 필요한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그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제가 빡세는 거는 이 마소스의 인구론 얘기입니다. 그 인구론 얘기를 여기 이제 그 하는 이유는 뭐냐게 되면 인구론의 요지는 그 결국 이제 인구는 증가하는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1798년에 나왔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식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멜루스가 주장한 것들은 뭐냐게 되면은 피임은 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 즉 뭐 이렇게 뭐 성생활을 안 한다든가 결혼을 늦게 한다라든가 또는 저출산 해야만이 우리가 신경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게 주장을 합니다. 뭐 여기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종의 기원도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적응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뭐 저출산이라든가 아까 만원 빈원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초저출산의 기저 원인에는 인구 밀도와 인구 편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멜더스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영향들이 환경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애를 안 낳게 하는 그런 인구 밀도와 인구 편중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볼프강 러스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애를 적게 낳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 이제 세계 외국 같은 경우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그런 현상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예를 들면 시도, 또 시군구 같은 데 보게 되면 출산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올리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짙다. 혹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 같은 거겠죠. 그럴수록 출산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라고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유럽보다 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게 초저출산을 겪을까? 그거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하고 연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데 대부분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서울 말고 다른데 물론 다른 데 인구 밀도는 없습니다만은 이 딴 데 갈 데가 별로 딴 데 살고 싶은 희망을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로 몰려들고 이 서울에 대체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저출산이 극복될 다른 얼터너티브 시티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 밀도와 더불어 인구 편중도입니다. 편중도는 특정 도시에 얼마나 이제 의존도가 높으냐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인즉슨 그 편중도, 다시 말한다면 한국처럼 서울 이런 이게 편중이 높은 도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그 출산율이 더 감소가 된다 그런 얘기죠. 보시게 되면은 저출산 국가라도 편중도가 9.27 미만이면 인구 밀도가 높아도 학교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지만 편중도가 27% 이상하게 되면 인구 밀도가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편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 인구 밀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인구 편중도가 소위 조절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 이외의 그 지역에서도 학교 출산율이 왜 낮을까? 그건 심리적 지향점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은 서울의 심리적 밀도가 높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항상 그 조금 살 것 같으면 서울로 간다는 얘기예요. 서울로 항상 그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어디에 있든 간에 그 항상 서울에 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분산을 추진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의 편중도가 높기 때문에 편중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특정 도시, 특히 서울에 대한 집중권을 낮춰야 서울에 살건 또는 외부에 살건 간에 이런 인구 밀도가 추진 영향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든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혁신도시나 세종시가 서울의 복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거기 살 바에는 서울로 가는 거죠. 서울과 달라야 거기 살 맛이 나는데 거기 살 바에 서울에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심리적 밀도를 전혀 해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실장에서는 이제 10년의 마지막 완충지대라는 얘기는 뭐냐게 되면 아직은 그래도 지금 22만 명에서 26만 명 사이에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10만 명대까지는 이제 안 간 걸 희망으로 삼고 계세요. 학교 출산율이 0.65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10만 명대 출산이 나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지금 뭐 모르겠어요. 아직 0.65까지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만 명의 10년의 완충지대라는 얘기는 20만 명대를 오랫동안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해법을 다양성에서 찾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령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고 언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걸 극복을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좀 늦은 나이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럼 결국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적 지원이라든가 또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이제 좀 고차원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다음 파트에서 발표하실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 구분이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쟁 끝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베이비부모가 이제 전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별도로 또 복사를 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 좋은 분석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코호트 가설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 키우고 낳고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아이들 안 놓고 안 키우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코호트 가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라온 환경보다도 환경이 지금이죠. 옛날에는 뭐 예컨대 15평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지금 뭐 아이들은 대개 3, 40평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미래에 나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이면은 결혼을 한다는 거죠. 추산. 그것보다 지금 부모 밑에서 살아온 것보다도 더 나빠질 전망이다.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것도 가서 상당히 재미있고요. 우상향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가정에서 양성평등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 근무를 해보면 제가 영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근무를 해보니까 쿠알라룸푸르 같은 데 근무해보면은 거의 제가 근무했던 영국이나 독일,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하더라도
거의 집에 주방기구가 없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할 때는 부인이 집에 와서 음식을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출근할 때 나가서 같이 간단한 국수 같은 한 그릇 먹고 출근하고, 저녁 때에도 대개 테이크 아웃 하는 데 앞에서 만납니다. 특히 영국은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테이크 아웃 집은 부가세를 안 매깁니다. 10%를 안 매기죠. 그렇게 해서 대개 젊은 부부들이 퇴근하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테이크 아웃 집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고요. 제가 영국이나 독일하고 콜라룸푸르 공통적인 것이 집에 주방기구가 없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다. 주부가 절대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같이 남녀가 동등한 사회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남성들이 그런 인식이 안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역시 워킹맘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앞에 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도 상당히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2부를 우리 김병은 교수님께서 우리의 그 미래에 관해서 쭉 말씀하시겠습니다. 2부 김병은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게 올릴 때 창인가요? 탭인가요? 내전초 화면인가? 창. 창이에요? 예. 예. 예, 올라왔습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님이 쓰신 인구 미래 공존의 두 번째 이제 파트를 맡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양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인구 관련 전반적으로 이제 보신 일부고, 제가 맡은 거는 인구학의 미래로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하는 그 서브 타이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1991년만 해도 71만 명이 이제 연간 신생아가 출생을 했는데,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30만 명대가 무너진 27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자연 감소 국가화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202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0.84니까 2020년에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다 하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서브 아이템들은 우리나라 인구가 변수가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변수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실 상수라고 한다면은 인구가 우리 5천만 명 시대다.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변동이 없고 그렇다면 상수가 되겠죠. 남녀 구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가 일정해진다면 상수겠지만은 뭐 이건 변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급격하게 변하는 게 이제 더 큰 문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인구 변화의 대처 방안은 이 저자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3년째 0. 뭐 얼마대로 되어 있고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당장 큰일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2030년까지는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20만 명대로 떨어졌지만은 조만간 10만 명대로 추락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10년 정도, 2030년 정도까지는 20만 명대 출생아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20년대가 뻔히 앞이 보이는 미래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화두를 이제 던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년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그래서 전까지 사실은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이슈를 2000년대 들어서서부터 한 15년, 20년간 얘기가 많았지만은 별다른 그 대응을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2020년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낸다면은 큰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공존 얘기입니다. 나중에 3장의 얘기 나오는 건데요. 3부에서. 그 인구 문제 해결을 할 때 특히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아라, 또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장년들이 더 일찍 물러나라, 이런 등등의 누군가의 희생이나 양보를 전제하곤 하는데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희생이나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공존의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인구학적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2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방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해법을 찾아내 보자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1장에서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총 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 2인 가구,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거의 30%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가구가 늘어나는 이것을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새로운 시장이 된다. 그 다음에 정년 연장하면은 부족한 생산 인구를 메울 수도 있다. 그래서 청년 취업을 가로막지 않는 공존의 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 나왔지만은 인서울대와 경쟁률은 10년 후에도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서울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년 연장 방안 등 인구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개인이나 집단,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부에 이제 인구를 대비하는 전략의 완화 적응 기획, 이런 이제 제목을 붙여놓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충격이 오는 것을 충격이 급격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 그 다음에 충격이 온 거에 대한 일정 부분 적응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의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신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세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하고 미국 상황은 좀 달리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가 이제 미국의 구분이고, 밑에는 이제 저자가 제시한 우리나라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40년대부터 54년까지는 산업화 세대로, 그 다음 55년부터 64년까지는 베이비붐 1세대,
그다음에 65년부터 74년까지는 민주화 운동 세대, 베이비붐 2세대. 그다음에 75년부터 84년까지를 X세대. 그다음에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85년부터 96년, 그다음 97년부터 그 이후 Z세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97년도에 IMF 외환 위기까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 당시는 경제는 발전하고 부양 인구는 줄어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누렸다.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환 위기가 왔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부양 인구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극복이 된 측면이 있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997년 즈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커졌다.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하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세대 부분을 다시 그 표를 제가 이제 옮겨봤는데, 뭐 이제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가 85년부터 2000년 뭐 이런 세대, X세대, 베이비붐 1세대, 2세대로 나누었고 산업화 세대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의 다양성과 가구 세그멘트의 변화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제 얘기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뭐 이런 것 등이 사실은 베이비붐 1세대하고 2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 결국은 뭐냐? 1인 가구, 2인 가구로 계속 변화해 간다 하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은 적어도 이 인구 정체, 감소 이런 와중에 가구 수는 계속적으로 2040년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2020년에는 2천만 가구 정도 가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40년에는 2,400만 가구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55만 명씩 연간 줄어드는 그 상황 때문에 가구 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2040년까지는 적어도 가구 수가 급격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우리 기업체라든지 산업계, 그 다음에 정부, 이런 데서 이제 이거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케팅이나 뭐 기업 전략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통계청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19년도 조사의 일반 가구가 2,034만 가구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 수는 경기도가 이제 491만 가구, 24%, 서울이 390만 가구, 19%. 그래서 합계해서 한 40몇 프로 정도가 수도권에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은 102.35%, 이렇게 정도로 일단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택이 102.35%는 뭐 적당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가구당 인원수가 2.4명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19년도에 30% 정도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614만 가구로 전체 가구 2천만 가구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청 우리나라 가구 통계 요약인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34만 가구,
가구당 평균 인원이 2.4명, 1인 가구가 30% 정도, 600만 가구, 그 다음에 다문화 가구가 35만, 농업에 종사하는 100만 가구, 뭐 이런 등등으로 브레이크다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인구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인구학자 렉시스가 고안한 렉시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로축은 이렇게 연도를 넣고요. 세로축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시간대 같은 연도에서 서로 다른 연령을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쭉 이 대각선으로 가는 것은 코호트라고 해서 아까 이제 모두의 오정근 박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그 통계상의 공통인자 집단들을 생애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이제 다른 책에 미래 소비 시장을 뒤흔들 가구 현상 8가지를 제시한 이제 조영태 교수님이 다른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라는 책에서 언급한 미래 소비 시장을 뒤흔들 인구 현상 8가지,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 변화, 도시 집중, 수명 연장 고령화, 질병 부담 증가, 외국인 이주 축소, 이런 등등의 8가지 현상이 미래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평균 가구 아까 얘기 드렸고, 혼인을 위해서 들어오는 여성, 외국인의 이주도 많이 줄고, 그 다음 바쁘고 혼자 살고 직구하고 백화점에 가지를 않고, 베이비붐이 2세대 상대적으로 합리적 소비, 자기 취향. 그 다음에 은퇴 행렬, 연간 80만 명씩 은퇴자 나온다.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의 시작은 2002년부터 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비슷한 말씀들의 연속인데, 연령별 인구수와 국민연금 미래 전망입니다. 2018년도에 75만 명의 58년 개띠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퇴하고 연금 수령자로 곧 전환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 연금 수령자화돼서 이게 이제 새로 편입되는 연금 수령자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2018년도 연금 가입자는 2200만 명인데 보험 납부자가 1800만 명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금, 기금, 연기금 이런 거가 이제 기금은 적고 내는 사람은 적고 받아갈 사람은 많아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통계청 19년도 말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부부 자녀 1인 가구 뭐 그 다음에 주요 가구원별 구성비, 가구 유형별로 보고 가구원 구성비로 본 통계 자료입니다. 그냥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1인 2인 2047년 되면은 1인 2인 그 합계가 한 70% 가구를 차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현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이제 일부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0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으로 돼버린다. 그러니까 30년 이후부터 55만 명씩 이제 감소한다는 건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30년 뒤부터 55만 명 감소를 하는데, 그 추정 근거는 2050년부터 사망자 수는 70만 명이고 출생자 수는 15만 명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이제 55만 명씩, 강남구 인구만큼씩
연간 줄어들어간다. 그래서 55만 명씩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2050년부터 한 50년 더 지난 2100년이 되면은 한국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로 될 걸로 본다. 이게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2020년대의 10년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출산율이 저하고 인구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에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절대 인구 감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가구인데 2,400만 가구까지를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국가나 기업에서 전략적 시사점이 크다. 그 다음에 2100년도 한국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30년 뒤부터 55만 명씩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2020년에 데드크로스를 통과했다. 그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2100년이면은 2천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199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되었는데 1994년에 일본의 인구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5% 인구가 14%를 넘어선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것이 2017년 이후에 성장률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못하면 지금처럼 막 돈만 투로대고 성장 동력 확충을 외면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성장 동력 확충에 별 관심이 없고 더구나 앞에서 본 것처럼 200조 예산 중에서 200조 예산이 이제 2006년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이후거든요. 15년 동안 200조를 썼는데 그중에서 거의 56%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를 않았다는 보고서가 아까 앞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별 관심이 없이 파퓰리즘만 관심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그 여성가족부가 지금 페미니즘 문제 뭐 이런 데만 역점을 두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성들의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남녀 가정에서의 평등이나 워킹맘들의 그 여건 개선이라는 이런 데 별로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지금 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임병 교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책에서 조병태 교수 쓴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10년이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10년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일본처럼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다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3부에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런 여건을 이제 고려하면서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윤진 선생님 하실 건데 왜 남주현 선생님 뭐 예, 제 잘못 들어와 있어요. 예. 아, 괜찮아. 예. 네네, 이거 할게요. 예. 들어온 김에 남주현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하죠. 일부러. 아니, 제가 지금 계정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윤진 선생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윤진 지금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네,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그 얼굴도 미인 얼굴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공유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자료를 제가 이윤진 선생님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올릴까요? 제가 그러면은 자료를 예, 미리 올려뒀거든요. 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윤진 선생님 발표를 아까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요. 제가 여기 그러면은 여기 있네. 예, 제가 바로 좀 있다가 지금 자료를 띄웠으니까 제가 자료를
예, 제가 앞에 1, 2부 내용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3부 발표하고 있는 3부는 그 내용이 정리 측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막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거나 자료가 지금 올라왔죠? 예예. 제 네,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로 보내주세요. 앞부분으로. 네, 그럴게요. 제 목소리 들리시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자료가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목소리가 울려요.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지금 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이거 왜 이러지? 예,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3부 이제 공존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잡음이 들려요. 선생님, 남 선생님, 뭘 꺼주세요. 생생과는 다른 생존 방식, 그리고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가 피고 지는 시기를 달리함으로써 경쟁을 피하는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이다라고 저자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생, 연대, 공동체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공존을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라는 섹터에서는요. 결국 인구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201페이지 이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구 감소가 경제를 악화시키냐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인구 결정론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저자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것과 같이 본인은 인구 결정론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인구 어너스, 보너스, 인구 배당 세 가지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 배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인구 배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 투자의 개념입니다. 인적 자원에 긍정적으로 잘 투자를 해서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얻는 상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인구 배당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영태 교수님이 TV 좀 꺼주세요. TV 좀 배당 꺼주세요. 개념에 맞는 변수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의 비율, 평균 교육기간 변수가 1인당 GDP를 높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육기간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인적 자원 투자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이제 인구 배당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열, 다른 나라가 앞서지 못하는 우리나라 말의 높은 교육열을 이야기를 하고 부양 인구가 급감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1차, 2차 인구 배당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잘 버텨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IMF를 극복했던 그런 이유도 인구 배당적인 측면에서 높은 교육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했고 인구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상쇄 효과를 이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질의 인적 자원 투자, 교육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2차 인구 배당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근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2020년대까지 유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차 배당을 인구 배당의 측면에서 준비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211페이지 이후 이야기고요. 일본이랑 계속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본에 비했을 때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우리는 아직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 측면이 첫 번째로는 건강 관리의 측면.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건강 관리 지표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을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충분한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일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버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차 배당이 결국은 인적 자원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어떻게 옮겨가느냐의 이야기를 저장하고 싶은 것 같고요. 공전의 전략으로서 실버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야.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인구 압박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인구 압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구 압박.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신문에서만 그냥 흘려들었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30살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예시를 듭니다. 예전에 1980년대 학번을 지내셨던 분들의 30살과 2000년대 학번의 30살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1980년대 학번인 분들의 30살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성숙된 30살, 뭐든지 일을 할 수 있는 30살,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30살이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은 현재 MZ세대의 30살이라는 거는 아직도 뭔가 사회에 참여하기에는 조금 설익은 단계에 있는 30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느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40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뭔가 사회적으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 40살이라는 거는 아직도 예전에 30살의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진도가 느려졌다는 이야기고요. 일자리 이야기를 청년 노동시장 이야기와 함께 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은 될까요?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졸자 수가 적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해서 여건이 나쁘지 않은 탄탄한 특성, 그 다음에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미스매칭이 심하지 않고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심한 그런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3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청년 노동시장 문제가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저자의 예상으로는 2030년 정도부터는 호전될 것이다라고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인구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책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3번째로 넘어가면은 중장년 인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되는가라는 절입니다. 227페이지 이하이고요. 연령 계층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노인이 결국 모든 사회의 두터운 자원을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임금 체계, 호봉 체계죠. 그 다음에 복지 체계 같은 것들의 혜택을 노인 계층이 훨씬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계층화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금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게 과연 제도의 문제인가, 인구 구조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사실 연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학자거나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제 제기만 인구학자 입장으로서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복잡 다난한 그런 사회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이거를 다 논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노후 보장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금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퀘스천 정도까지를 여기서 던지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대까지 나를 지켜줄 경쟁력을 기획을 해서 나의 노후를 국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248페이지 이하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입니다.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이라는 장인데요. 3차 인구 변천은요. 여기서 결국은 이민자 유입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 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연령 구조도 바뀌고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는 현상을 3차 인구 변천이라고 학술 용어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주민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메꿔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자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서의 그런 주된 논지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을 챙기기에도 구조가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어야지 이주민 문제를 논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 이거 아예 도외시할 문제는 아니다 정도로 중립적인 이야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인구가 급감하는 2028년경부터는 어떻게 이주민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에 문제를 던지고 있고요. 정년 연장으로 인구 절벽을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정년 연장이 과연 답이라는 것이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세대 내 이제 공존에 집중하자는 문제고요. 결국은 정년 연장이 답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늦춤으로 인해서 복지 급여를 조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년 연장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그럼 과연 나중에 이민자를 받는다고 치면은 매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MZ세대는 선진국 한국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기존의 세대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온 얘기들은 뭐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기획하자는 장은 인구 통계를 잘 보자. 판단의 기준은 미래 세대에게 물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념의 자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자는 여기 3장에서는요, 앞에서 나왔던 거창한 이야기를 쭉 정리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인구 급감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퀘스천을 던지면서 문제 해결은 독자에게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 이상입니다. 아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오 원장님 소리 안 납니다. 소리 끼우세요. 지금 발제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3장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양을 해야 할 젊은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 사회는 많아지기 때문에 고령층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년 연장 얘기도 나오고 외국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 저자는 한 10여 년간은 우리가 준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국민연금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체로 국민연금도 2040년대 초중반 되면 고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 그 3장에도 3부에도 나온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자가 벌써 국민연금 납부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또 공무원 군인연금은 너무 많이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적자가 나서 연간 7조 원 정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많지만 사학연금도 2년 뒤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게 제가 독일에 근무할 때 보면은 독일에 옛날에 또 인구가 이제 줄면서 간호사라든지 혹은 우리 광부들 청소부들은 주로 이제 터키에서 많이 왔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분들의 부양 문제가 독일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문제가 큰 문제고 제가 그 후에 또 최근에 한 2, 3년 전에 독일을 가서 그 당시에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만난 간호사 강부들하고 또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독일에서 연금 금액을 자꾸 줄이면서 매년 심사를 하고 그런데요. 자꾸 이제 이미 이제 연금에 기여하기보다는 받아가는 계층이 되니까 자꾸 이제 출구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에도 올 수 있는 근거가 구하니까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좋은 말 아주 잘 발표하셨습니다. 대체로 이제 1, 2, 3부 책의 내용은 다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누구나 손 드시면 여기 손 드는 데 있죠. 손 모양을 클릭 마시면 제가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분은 손을 클릭해 주세요. 예, 김기영 교수님, 예, 말씀해 주세요. 김기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김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구 문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그 국회에 있을 때에 인구를 전담하는 그 연구원하고 같이 추계를 해봤는데 아까 조영탁 연구 이 저자는 21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6년 전에 추계를 했을 때는 이대로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하면은 2100년도에 가면은 한반도에는 우리 한국의 인구가 제로 상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성가족부를 지금 인구 담당 전담 부서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개편을 해가지고 총리 부서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거 단순히 뭐 여성의 뭐 출산 장려금 몇백만 원 준다고 지방자치에서 뭐 1000만 원까지 준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이 저자도 이제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부터 특히 이제 제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놓치고 또 출산을 놓치는 게 가장 내가 볼 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일부 저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남북 통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 정서상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에서 부동산 문제서부터 교육 문제서부터 라이프 스타일 문제서부터 이거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단순한 청년 이 포퓰리즘에서 해결을 해둘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뭐 이상한 그 페미니즘 그런 쪽 여성 활동만 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저출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처로 개편해서 국무총리실로 간다든지 뭐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이 문제와 관련된 인구 감소와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모병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대선 후보에 몇 명이 얘기했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처럼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병제 얘기가 나오는데 또 모병제 하면 또 세금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사회생활보다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려면 그만큼 대우를 해야 되니까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감소 관련해 가지고 모병제 얘기가 나오는데 김 장군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수 장군님.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 아니, 김 장군님 제 질문은 최근에 인구 감소 관련해 가지고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병제가 지금 타당하냐? 또 국민들에게 군대에 가는 사람과 그러면 안 가는 사람 간의 위화감 문제도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모병제 하면 이제 사회생활 못지않게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재정적인 문제가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 장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들리시나 본데. 그럼 혹시 다른 분들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예, 제가 박수순 교수님. 네, 저도 들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그 상당히 성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은
그 남녀 같이 이제 군에 가니까 몇 세 이하까지인가 그걸 이제 여성들이 군에 안 가는 여성한테는 저 뭐라 그러는 출산을 하는 여성한테는 군을 면제해 주니까 그래요.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은 2.0이 넘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애를 놓으면은 얼마 더 주고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뭐 유치원에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는 이 태어난 애한테 혜택보다는 그 사람한테 그 엄마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애를 놓는 거지. 애한테 혜택 돌아간다고 애를 놓는 건 아니다는 거지. 또 하나 이제 성공적인 게 뭔가 하면은 헝가리 같은 데는 말입니다. 뭘 하는가 하면은 세금을 혜택을 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애를 놓으면은 얼마 준다 이것 보는 게 아니고 애를 놓는 저 엄마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성공적이더라. 아마 우리도 그렇긴 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경우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금 펜마이크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자파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자연 임신을 원하는 부부의 6쌍 중에 한 쌍이 임신이 안 된다는 게 자연 임신이. 지금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특히 남자들이 이 포개터에다가 이 휴대폰 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뭐 이런 책도 내가 번역도 하고 그것도 했지만은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지금 자연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얘기는 있어요. 많은 그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자연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많다. 그리고 뭐 애 하나 놓고 다음에는 애가 안 생겨가지고 못 놓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저출산 대책에서는 그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걸 한번 봐야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가 그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할 때도 그걸 많이 겪었는데 이게 전부 지방 근무를 하게 되고 가족은 서울에 있고 또 지방에 발령 가서 살고 이러면은 말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100만 원이 까지는 그 지금 뭐 공무원들 중에서 지방 파견 나가고 우리나라 그런 데가 많습니다. 많고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고 계속 이동하고 하는 바람에 그 이동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가정이 안정되게 같이 살지 않고 살지 못하는 문제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은 500만 원 받던 이 가정이 말입니다. 졸지에 1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야 될 그 특히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원들 이런 데를 가정을 분리시키는 그런 인사 이동은 좀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아마 세종시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전부 혼자 살고 서울에 집 따로 있고 애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아마 그 문제를 같이 고려를 해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예. 네, 아니 좋은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김배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30%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저 심재실 부의장님 손 드셨는데 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김기영 선생님한테 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저 여가부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인구 전담하는 부서로 개편한다는 것도 뭐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뭐 조직 단위로는 뭐 부는 인구부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인구 처청 어떤 정도 단위로 해서
인구만을 전담하는 게 독자 부서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어느 뭐 부서의 업무로서 그냥 하나로 하는 게 나을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를 그 전담하는 그 부서로 하나의 그 여가부를 인구 담당 부서로 만들어서 이게 이 부서에서 이제 그 같은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결국은 예산하고 조직이 있어야 이것도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이 지금 인구 문제를 각 시군 지자체 단위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시군 같은 경우는 뭐 몇천만 원씩 인구를 그 유입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그 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 단위에 종합적으로 이게 큰 그 그림에서 그 봐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결국은 그 산업하고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 교육 시스템하고 이제 대학이 특히 이제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지역 거점 대학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3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지금 지역 거점 대학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대전 이남의 전문대학은 거의 다 지금 이제 폐교 수준에 가 있고 금년서부터 지방의 국립대학도 일부는 이제 미달되고 있는 것 같은 사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대학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부에서 산업단지를 그 육성을 해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고 또 지역 혁신도시라 혁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주말이면 다 서울로 와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만이 인구 문제도 다 같이 그 저출산 문제와 교육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면 단순히 뭐 출산 장려금 뭐 몇천만 원 지자체도 준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은 그냥 놔두고 인구 문제를 담당하게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장명이 또 좀 그럴듯하게 좋아야지 그래 거기서 인구를 담당해라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혹시 장명은 또 어떻게 의견은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청이나 인구부 뭐 정도로 해서 다음 대선 이슈로 하나 이슈화하는 것도 지금 이제 잠재적인 우리의 위기 의식을 한번 불러일으키는데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소득 가지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불평등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불평등 문제보다도 이거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인구 문제는 그래서 그 상위 차원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젠더로 끌고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하나의 지금 아무도 인구 문제는 이슈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슈를 제기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리실 산하로 해서 청 단위로 하면은 청 단위로 하는 것도 이제 바람직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100년 후에 가면은 한민족의 피가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을 이슈화를 하면은 그것에 이제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로 청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그 이슈화를 한번 당에서 어젠다를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부서 정부를 좀 슬림한다는 의미에서 총실 산하의 여성 인구부라든지 인구 여성부라든지 여성위원회 뭐 이런 방식으로 가져도 되고 지금보다도 더 저출산 고령화에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는 방향이 여성 인구부라고 하면은 인구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국한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단어하고는 분리시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인구청을 처음부터 인구청으로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느냐는 문제가 또 있겠고요. 지금 권앤서님이 손을 들었어요. 권앤서님 말씀해 주세요.
권앤서님 어디 계세요? 손을 드셨는데. 아, 권앤서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 예. 마이크 켜졌네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이제 장명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아기가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오늘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지금 뭐 모병제냐, 뭐 과연 이 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가산점을 줘야 되냐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장명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모았던 게 아동,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예 빼야 하는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아동가족부가 어떠냐라는 의견들을 좀 거기에 좀 동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처 이름에 아동을 넣음으로 인해서 좀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이제 사실 20대들한테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 정부기관에서 여성을 특정하는 그런 단어들을 안 쓰는 게 부각시키지 않는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병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군에 다녀온 입장이 아니고 최근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모병제를 해야 한다라고 그게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전쟁의 방법이 이제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옛날처럼 그냥 이제 뭐 그러니까 땅에서만 전투를 펼치는 게 아니고 뭐 사이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한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그때 과연 인간의 전투 능력을 얼마나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특히 뭐 제가 군의 계급을 잘 몰라서 그런데 뭐 1병이나 2병들의 뭐 그런 전투 능력이 과연 앞으로 뭐 얼마나 큰 전쟁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군 조직이 너무 공무원화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군이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휩쓸려서 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모병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 예산은 모병제를 해서 더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군을 안 가봤지만 그 이제 앞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그 총알을 막기 위해서 네가 전진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무서운지 총이 무서운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군의 태세는 뭔가 그 총보다는 총이 더 무서워서 지휘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잘 키운 군인 하나 10 군인 안 부럽게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코멘트 하실 분이 우리 박수순 교수님 손 드셨네요. 예. 제가 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무슨 자꾸 그 행정부처 자꾸 바꾸고 뭐 이거를 하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건 그건 조금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부처 어떻게 하면은 뭐 해결된다. 뭐 중소기업청을 불허하면은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든지 여성가족부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부 다가 보면은 굉장히 편의적이고 그렇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잠시 공무원을 해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물론 헌신적인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자기 자리에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한데 부처 바꾸고 이렇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또 해외의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국내에 맞게 이 적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금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뭔가면은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 이게 다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대학과 대학 간의 교수들을 겸임 교수를 허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2시간만 가면은 뭐 광주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여기는 이 대학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만 강의하고 저기에서만 강의하고 이렇게 다 이 방방을 소위 말해가 셀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대학에, 제가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지방의 무슨 대학에 내 강의를 가서 하고, 또 지방에 훌륭한 교수가 있으면은 또 서울에 와서 그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이 강의 교류,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 교수가 지방의 의대 가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지방의 어느 교수가 또 이게 이 강의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거를 좀 제도화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 대학의 어떤 뭐 인서울 대학 또 지방의 학생들이 안 가고 이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면은 과목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자기 전공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뭔가 막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과의 대학이 경쟁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이 경쟁을 해야 되고, 지방과 서울의 격차라든지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대학과 대학 간의 이 벽을 허무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오늘 우리 김필수 장군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박사님, 언론수 되고 있습니까? 네네. 저는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네, 그거는 모병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모병제. 이 모병제 내지 그 징병제 관련 이런 문제는 인구 문제, 그 장병 가용성에서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어려운의 문제는 아닌데, 군의 국방 계획 차원에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첨단 기술군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거 첨단 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용 징병 그 자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그 국방 그 방위력 그 비와 관련해서 첨단 기술군으로 가는 그 전력, 그 이제 전력 전강이라는데, 그거 속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장병들이 줄어드는 그 조화 하모니하고 그게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현 주소가 자식을 둔 그 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군복무를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국민된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국방 안보에 관한 이거는 또 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하는 참 아이러니컬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방과 안보 이 공감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민 차원에서 이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문사항은 말입니다. 이런 그 중장기적인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또 정권은 뭐 5년 한시적이고 한데, 이런 그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은 대선 이런 시즌에 맞춰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듯이 일관되고 통일성을 가진 이런 그 정책적 아젠다가 제대로 그 수렴이 돼서 대선 이런 이슈에도 부각될 수 있는 그 통로 내지 기회 창출을 할 수가 없는지 하는 그런 그 이 중요한 토의를 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김 장군님 말씀 뭐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들 한 40분이 지금 모여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화할 수 있는 정상화 플랜을 만들어서 당에도 전달하고 대선에도 활용될 수 있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준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본래 이분이 전북대학 교수인데 약간 좌파 교수죠. 좌파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부족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이 요즘 좌파 교수가 중도 쪽으로 회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중권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그동안에 좌파 얘기를 칼럼을 많이 썼는데 좌파를 비판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요새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신중권, 김경애 등등이 좌파를 비판하는 이분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왜 부족 국가냐면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무조건 공격한다. 그다음에 집단의 소속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집단에 대한 충성도가 더 중요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하는 것은 국가라기보다는 부족국가 스타일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강준만 교수 책이라고 그랬더니 그 좌파 교수 책을 뭐라고 보느냐고 그러는데 좌파 교수가 좌파를 비판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강준만 교수의 부족국가 대한민국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은 꼭 부족국가 같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주에가 이제 똑같이 좌파였던 진중근 교수와 한국의 보수를 말한다. 이걸 이제 연달아 할 생각입니다. 좌파 교수들이 좌파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싶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